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30대 중반에 이혼해서 혼자가 된 돌아온 싱글입니다. 항상 읽기만 하던 사연글을 제가 써보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상간녀들에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네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걸 몸소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남편이 이혼하게 된 건 모두 상간녀 때문이었어요. 그런 상간녀가 결국은 저에게 찾아와 제발 이혼하지 말라며 남편 좀 데려가라 부탁했던 사연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커플로 결혼을 한 건 20대 후반이었어요.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된 사이로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그때 만나고 서로 보지 못하다가 20대 중반에 만나게 됐죠. 그렇게 동창회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저희는 20대 후반 요즘 치고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예쁘게 꾸몄고 무엇보다 몸매도 날씬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일과 살림을 하면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먹는 거로 풀다 보니 살이 점점 찌고 꾸미는 것도 안 하게 됐어요. 저는 성격이 조용조용한 편이고 인내심이 좀 강한 편인데 한번 터지면 주체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한개 끝까지 참다 보니 점점 집에서 먹는 거로 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된 이유는 친정과 시댁의 환경에 있었어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고만고만하게 못 살아서 매번 돈 나갈 것 많고 집안에 아픈 사람도 참 많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친정집에는 아파도 봐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불행인 건 시댁에는 아픈 시부를 돌볼 사람이 시모뿐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시부는 병원을 무척 싫어하셔서 나이가 더 많은 시모가 시부의 병수발을 직접 해야 했어요. 아예 시모에게 모두 맡겨둘 수 없었던 저는 그것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아픈 부모님을 위해 돈을 좀 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았죠. 이유야 여럿이지만 결론은 살이 엄청나게 쪘고 애도 들어서지 않게 됐어요. 게다가 남편은 애를 만들 생각도 없어 보였죠. 제가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면 남편은 당신처럼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한테 마음이 생길 리가 있겠냐며 그런 식으로 저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여자로서의 자신감은 완전 바닥을 쳤어요. 그날도 그런 연장선에 있던 날이었어요. 남편의 생일. 말하지 않아도 부부라면 그날이 부부가 함께 식사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생일날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연락했지만 연락도 안 됐어요. 뭐라고 문자라도 남겨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죠. 저는 남편이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도 덜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생일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집에서 기다리는 내내 연락도 되지 않아 걱정하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보다 남편의 몸에 묻은 낯선 냄새가 먼저 현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꽃향기 가득한 향수 냄새에 저는 멈칫했어요. 남편은 들어오더니 어색한 얼굴로 제 눈을 피했어요. 당신, 외박을 하려면 이야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하다못해 술 먹고 뻗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이라도 주던지. 이게 뭐야? 사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게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와? 피곤해. 할 이야기 있으면 내일 해. 내일도 주말이잖아. 당신 요새 왜 이래? 매번 늦고 연락 안 되고. 지금도 봐. 생일날 외박에 그 다음날 늦게 들어왔잖아. 지금 이 상황에 진정할 여자가 어딨어?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 친구랑 술 마시다가 뻗어 쳐 자다가 지금 일어나서 온 거라고. 당신 바람 피지? 지금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 엄청나거든? 게다가 친구 집에서 바로 왔다면서 머리는 멀끔하게 정리하고 옷도 어제 거랑 다른 거잖아. 친구 집에서 잔 사람이 아니라고. 아,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건 말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마누라라고 나 관리하냐? 그럴 시간에 네 몸매나 관리해. 되지도 않은 부부놀이 할 시간에.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존감은 무너졌어도 분노는 더 차올랐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방에 들어간 후 저는 몰래 남편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분명 거기에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차에 도착해서 조수석을 살피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뒷좌석에 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작은 검은색 상자였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더군요. 온통 어두운 색이라 미처 발견 못하다가 제가 폰으로 손전등을 켜고 찾는 바람에 우연히 발견한 거였어요. 솔직히 그 상자를 처음 봤을 때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뭘 샀나 보다 싶었는데 혹시 상간녀에게 사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자를 열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말 그대로 졸도할 뻔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임신 테스트기였거든요. 저는 몰래 그걸 들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은 아예 저를 아는 척도 안 했으니 저는 저 나름대로 남편에게 복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시켜 상간녀의 집 주소와 회사 주소,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의 불륜 사진도 찍었죠. 아주 나쁜 두 연놈들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차라리 좋은 조건이다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시모가 당신을 급하게 찾는다고 말하며 남편을 시댁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회사 앞에서 상간녀가 나오길 기다렸죠.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그 얼굴이 선명했어요. 저는 상간녀 앞으로 가서 까만 상자를 들이밀며 말했어요. 이거 우리 남편 차에 흘렸던데 나랑 이야기 좀 할까? 여기서 소문 다 나도록 이야기해도 난 상관없어. 그 상자를 보던 상간녀 얼굴이 싸해지더군요. 본인도 알았겠죠. 제가 누군지. 그렇게 회사에서 좀 떨어진 공원에서 상간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미 해가 지고 공원에는 사람 한 명 없이 조용하더군요. 우리 남편이랑 언제부터 만났어? 저 그런 사이 아닌데요. 다 알고 찾아왔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나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 너 왜 임신 테스트기를 남편 차에 놔뒀어? 나 보라고 놔뒀니? 그런 건 아닌데. 너 남편애 임신한 거 맞아? 그 사람의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거 돌려주세요. 아, 우리 남편 만나면서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었구나.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남편한테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 지금 당장 내가 보는 눈앞에서. 제 말에 상간녀가 아무 말 못하더군요. 안 할 거면 어쩔 수 없지. 나 너희 회사, 너희 집 어디인지 다 알아.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인 건 아는데 네가 안 한다면 내가 다 말해줄게. 회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어때? 이제 좀 내 말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네가 남편이랑 헤어진다고 말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쓰면 나도 이번만은 묻고 넘어갈 거야. 결국 여기저기 소문낸다는 말에 상간녀는 절대 안 된다며 눈물을 줄줄 흘리더군요. 이렇게 눈물 흘리며 후회할 일을 왜 애초부터 시작했는지. 불쌍하기보다는 그 얼굴 보니 화가 더 났어요. 왜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울지 마. 울고 싶은 게 누군데 네가 울어? 너 피해자처럼 굴고 싶은가 본데 너는 가해자야. 다른 사람 괴롭히고 상처 준 피해자. 네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까? 결국 상간녀는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상간녀에게 말했어요. 네가 우리 남편이랑 다시 만나는 순간이 너한테는 지옥이 될 거야. 내가 네 집과 회사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만 잘 알아도.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남편이 똥줄 빠지는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상간녀가 갑자기 헤어지자 하니 자기 딴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겠죠. 아니면 그 상간녀가 남편에게 하소연하며 전화했을 수도 있고요. 당신 누구 만나고 왔어?
신경 꺼. 네가 나한테 언제부터 신경 썼어? 내가 누굴 만나든 관심도 없잖아.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갈게. 그렇게 말하며 집으로 들어오는 저를 남편이 붙잡더군요. 너 그 여자 만났어? 당신이 뭔데 그 여자 만나서 상처를 줘? 열린 입이라고 단줄 아나. 야, 이 미친 새끼야. 상처는 내가 받았다, 이 새끼야. 너 지금 바람 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 내가 그 여자 만나고 왔으면 뭐, 왜, 어쩔 건데. 그 여자 상처 줬으면 어쩔 거냐고. 유부남이랑 바람핀 여자한테 내가 유부남 만나지 말라고 했다고 그게 큰 죄가 돼? 죄는 너희가 저질렀지. 유부남 주제에 회사에서 불륜이나 저지르는 더러운 새끼.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제 말에 놀라 벙친 건 남편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이렇게 흥분한 것도 남편은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었거든요. 제가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본 남편은 적잖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상간녀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마음이 막 아프고 그래? 근데 어쩌냐? 네 마누라가 난데. 그리고 네 새끼랑 붙어먹은 상간녀가 당신이랑 같은 회사인 거 어디에 사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한 번만 더 그년이랑 붙어먹어봐. 아주 내가 회사며 그 여자 집이며 다 찾아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줄 테니까. 거기에서만 소문낼 줄 알아? 우리 집 아파트에도 소문 다 내서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 그런 짓 하면 당신 잡혀가는 거 몰라? 그런 거 할 생각도 하지 마. 괜찮아. 나도 그 짓 해놓고 편하게 살 생각 없어. 다 까발리고 나도 벌 받으면 되잖아. 유치장을 가든 벌금을 내든 감옥을 가든. 당신 어차피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었어? 그 여자 만나고 싶으면 이혼하고 해.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이혼해줄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각 썼어. 그 여자랑 절대 안 만난다는 각 써. 제 말에 진심을 읽었는지 남편도 당황해 하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각서를 썼어요. 그 각서가 유효하길 바라며 저와 남편은 다시 무늬만 부부인 생활을 이어갔어요. 자그마치 1년 동안 말이죠. 남편은 여전히 저와 함께 있는 걸 싫어하는 티를 냈지만 결국 그 각서와 상간녀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집에 돌아왔어요. 바람만 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고.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다이어트도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런 제 노력 따위는 다 허사였죠. 남편 마음은 제게 돌아올 여지가 1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무엇보다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이혼을 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사람처럼 비춰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만의 고민과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 다시금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시부가 연락이 왔어요. 원래 연락은 시모가 하는데 시부에게 연락이 온 거죠.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시댁으로 잠시 오라는 말에 급히 오후 반차를 쓰고 시댁으로 향했죠. 급하면 남편에게 말하라고 했더니 시부가 남편에게 먼저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남편이 혹시 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부가 이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이놈의 할망구가 노망이 났는지 식사를 안 만들어줘. 내가 뭐라고 해도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하고 오늘 점심도 안 먹었으니 네가 밥 좀 해다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네 시어머니 병원에 좀 데리고 가봐라. 저는 순간 철렁했어요. 연세가 있으신 데다가 시부의 긴 병에 수발을 들던 시모에게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의원에도 가끔 치매 걸린 어르신이 오시는데 식사 때를 잊는다던가 식사를 계속 하시려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놀란 마음에 급히 시모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진단받은 건 인지장애였어요. 인지장애가 치매가 되면 집에서 돌보기는 좀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도 다 아는 내용이라 더 실감이 났어요. 시모는 알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듯해요. 저는 그 결과에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일단 저는 시모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아픈 시부 인지장애 진단받은 시모. 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남편에게 집으로 최대한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연락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 시댁이 남편 회사와 가까워 회사에서 만나 같이 집에 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택시 타면 교통체증 감안해도 남편 퇴근 시간 전에는 도착할 것 같아서 저는 남편 회사로 향했어요. 그 앞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며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회사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상간녀와 함께 둘이 하하호 웃으며 나오는데 완전 열이 받았어요. 헤어지라고 했으면 회사에서도 영 끊어야지. 저렇게 즐겁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열받은 저는 남편 앞에 나타났죠. 제 얼굴 보더니 남편도 그 상간녀도 너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즐거워 보이네?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집으로 가려다가 당신 퇴근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사로 왔지. 그런데 의외의 장면을 보네? 내가 각서 2장 집에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니 상간녀를 먼저 보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일단 차에 타자고 말했어요. 남편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설마 당신 아직도 그 여자 만나? 딱 봐도 헤어진 느낌이 아닌데? 아님 각서는 쓰고 만남은 계속하고 뭐 그런 거야? 여보, 내가 각서를 쓴 건 맞는데 나 솔직하게 말해서 점점 그 여자한테 진심이 되어가. 당신한테는 진짜 미안한데 그 여자한테서 사랑을 느낀다고. 부탁해, 나랑 이혼해줘. 당신도 나랑 사는 거 힘들잖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남편이 제게 그 상간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내가 힘든 건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지. 그 여자를 사랑하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내가 그때 예쁜 몸, 예쁜 얼굴이 아니라서 이제 정이 다 떨어졌어? 너한테는 결혼이라는 게 다 그렇게 쉬운 거야? 싫으면 헤어지고 좋으면 만나고 그건 연애할 때나 하는 거지. 당신 결혼까지 한 사람이라고.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 제발 나 좀 놔줘. 당신도 그 편이 더 행복할 거야. 저는 남편을 보며 시부모를 떠올렸어요. 시열은 생각을 하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로 당신 나한테 돌아올 생각은 없어? 없어. 나한테는 그 여자가 마지막 사랑이야. 그 이야기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꽉 쥐어버렸어요. 그 탓에 안에 남아있던 커피가 밖으로 흘렀지만 그런 건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내일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상간녀를 찾아갔죠. 분명히 전날 상간녀가 남편 회사에서 같이 나오는 걸 봤는데 알고 보니 회사를 퇴사했더군요. 어제가 퇴사날이었고요. 집도 이사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때 생각이 들었죠. 아, 이것들이 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녁에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한 거였구나 하고. 열받은 저는 남편에게 상간녀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할 말이 있고 그 여자 데려와서 대면시켜주면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1시간 만에 그 여자가 왔더군요. 팔에는 아주 작은 아이를 안고 말이죠. 그때 임신 테스트기에 그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애 아빠는? 이 사람이 애 아빠예요. 와, 둘이서 아주 날 가지고 놀았네. 2사람 애였는데 나한테는 아니라고 하고 여전히 둘이서 잘 만났다 이거야? 거기다 애까지 있고? 그럼 어떡해요. 그때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애한테 아빠는 주고 싶은 마음이라서요. 2사람이 헤어져주면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넌 이 상황에 죄책감도 없어? 아니, 미안한 마음 눈꼽만큼도 없는 거야? 죄책감이 왜 생겨야 하는데요? 솔직히 아줌마보다야 내가 더 예쁘고 오빠도 나를 좋다고 했고
두 사람 사이의 장애물은 아줌마뿐이잖아요. 오히려 아줌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 아닌가? 그냥 그때 알았을 때 이혼해줬으면 됐잖아요. 뻔뻔하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다 놔버렸어요. 상간녀가 오기 전에는 남편을 설득해보자 싶었어요. 아픈 시부와 시모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되돌려 보려 했는데 이 또라이 같은 두 연놈들은 아주 작정을 하고 저와의 이혼 계획을 세웠더군요. 제가 소문을 못 퍼뜨리도록 이사까지 하고 직장도 옮기고요.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요. 남편 불륜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런 남편의 부모를 모시는 일을 하다간 도리어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스트레스가 최고에 이르니 그냥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니까 당신이 이혼해줘.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게. 솔직히 당신 애도 없고 지금 이혼해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건 무슨 고양이 쥐 생각하는 짓인지. 누구 때문에 지금 이혼을 하는데 왜 집값게 나를 신경 써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그딴 동정 같은 거 나한테 하지 마.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건 미친놈을 만나건 너랑은 이제 상관없어. 이혼해줄 테니까 위자료 다 내놔. 너랑 네 예비 신부도. 그리고 재산 분할 확실하게 반으로 하고 그거 아니면 나 이혼 못 해줘. 못하러 소송해. 그러면 당신 유책 배우자인 건 빼박이야. 혼외자 아들 있는 데다 상간녀도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으니까. 그건 너무 큰 돈인데. 당신도 잘 알잖아. 나도 그만큼 큰 돈도 없고. 일시불 지급 안 하면 이혼은 없어. 돈은 알아서 마련해. 너랑 헤어지는 판국에 내가 당신 주머니 사정까지 고려해야겠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잖아. 이 집 팔고 나한테 돈 주고 너희는 새 집에서 잘 살면 되지. 그 말에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다며 알아서 돈 마련하겠다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저는 집을 나왔어요. 친정으로 가려니 아픈 사람 있는 친정 가봐야 속만 아프겠다 싶어서 시댁으로 향했죠. 시부모 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시부 수발에 도움을 줬기에 제 물건이 시댁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시댁으로 갔죠. 남편에게는 시댁에서 오늘 하루 잘 거고 내일 주말이니 아침에 오라고 했어요. 시부모에게 이혼 이야기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날 시부모 밥을 차리고 제 짐을 싸고 있으니 시부가 묻더군요. 며느라가, 너 어디 가는 게냐? 왜 짐을 싸고 그래? 그 사람 오면 말씀드릴게요.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우리 안사람 그때 병명이 뭐라더냐? 나는 듣고도 잊어버렸어. 치매가 맞대? 치매는 아직 아니고 인지장애라고 하는데요.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집에서 모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간 보호나 요양원을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말에 시부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더군요. 그럼 내 병수발은 이제 누가 들어주냐? 마누라가 제정신이 아니니 밥도 제때 못 먹을 거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살면서 며느리 네가 내 병수발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 말에 대답을 하려는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는 상간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현관에서는 시부와 시모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물건들과 통장 하나를 챙겨 나왔어요. 아줌마, 이혼하기로 해놓고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언제까지 본처로 행동할 거냐고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아주 아나무인이 상간녀 얼굴을 보며 저는 싱긋 웃었어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시부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해줬죠.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버님 식사랑 수발 드는 건 여기 있는 아가씨가 해줄 거예요. 제 말에 남편과 상간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서 제가 친절히 말해줬죠. 그저께 아버님 전화 받고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갔다 왔어. 아무래도 오랫동안 아버님 병수발도 하시고 우울증도 좀 있었던 게 화근이었는지 인지장애 진단받고 집에서 쉬고 계셔. 그 탓에 계속 아버님 식사 준비 시간도 잊으시고 항상 들던 병수발도 제대로 못 하셔서
아버님이 걱정이 많았나 봐. 나더러 여기 살면서 병수발 들고 식사 준비 좀 해달라 하시잖아. 어차피 나랑 이혼하면 당신이 저 여자랑 결혼할 건데 이제 그건 저 여자가 다 가져가야 할 부분이잖아? 제 말에 남편이 놀라며 묻더군요. 뭐? 인지장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이야기하려고 한 날 당신이 나한테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해서 나도 잊어버린 거야. 당신이 이혼하자고 한 날, 당신이랑 상간녀가 다시 만난 걸 안 날, 그날 나도 어머님 아픈 거 알았어. 그거 상의하려고 당신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한 거고. 근데 뭐, 이제 난 필요 없다며. 그럼 아니, 5이서 잘 살면 되지. 결혼이란 게 그런 거잖아. 양가 부모님도 생각해야 하는 그런 거.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아픈데? 아, 몰랐어? 아파서 이 집에서 누워 계신 건 아버님이시고, 이제 막 인지장애 진단받고 아프시게 된 건 어머님이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잘 모셔줘. 나는 이혼당했잖아. 제 말에 상간녀의 표정이 잔뜩 일그러지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알콩달콩 셋이서 살아야 할 세 사람 앞에 갑자기 나타난 시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아버님은 몇 년째 누워 계시는데 삼시세끼 꼬박 챙겨드려야 하고 어머님은 곧 치매로 진행될지 모르니 잠시도 눈을 떼면 안 되거든. 오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시부모님 모셔야 한다는 말은 없었잖아. 설마 나 속인 거야? 자기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원래 아프셨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수발 드셨거든. 근데 어머니 아프다는 이야기는 나도 오늘 처음 듣는 거라. 안 되면 두 분 다 요양병원 보내면 되지. 시부모가 들으면 욕 한 바가지 할 것 같은 말을 쉽사리 내뱉은 남편놈을 보며 저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잘하는 짓이다. 아버님 어머님 안에서 다 듣고 계신데 말을 해도 진짜. 참 효자다 효자야. 뭐 두 분 어떻게 모실지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해. 어머님은 병원 가기 싫어했지만 또 모르지 뭐. 아참, 그리고 당신한테 이거 주는 거 잊어버렸어. 나도 모르게 내가 챙겨왔거든. 저는 남편이 아닌 상간녀에게 통장을 하나 줬어요. 상간녀는 통장을 보더니 슬쩍 웃더군요. 그 안에 남편과 모은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상간녀가 그 통장을 열자 그곳에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 5천이 찍혀 있었죠. 남편이 매달 꼬박꼬박 갚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한도 끝까지 빌린 데다 기한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그 상간녀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관하고 있어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당신 거잖아. 당신 미래의 와이프한테 줄게. 아마 다다음 달 말일까지였던 것 같은데 잘 갚아. 이제 나는 한시름 좀 놓겠네. 상간녀는 멘붕이 온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간녀를 보던 남편놈은 허둥지둥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기요, 괜찮아. 예전에 신혼집 팔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거야. 미쳤어? 이 돈을 다 갚고 어떻게 살아? 설마 이딴 돈 갚으라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 아니지? 이러면 완전 사기 결혼이라고. 걱정 말라니까. 부모님은 병원 보내고 우리가 이 집 들어와서 살면 되지. 아니면 이 집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자. 애써 행복회로 돌리는 남편과 상간녀를 보니 웃음만 나더군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들은 아니거든요. 시부모의 집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상간녀랑 바람피느라 본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남편놈을 보니 웃기지도 않았지만 알려줄 의리가 제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중에 알고 피보도록 놔두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좀 걱정이 되더군요. 합의로 했다가 돈 안 주면 말짱 도루묵인데 싶었어요. 그래서 합의 아니라 소송으로 하자고 했어요. 우리 합의하기로 한 거 혹시 모르니까 소송으로 하자. 당신한테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내려면 소송이 가장 확실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할 테니까 둘 중에 누가 내든 확실하게 돈 줘.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과 상간녀를 두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소송에 돌입했죠. 당연한 말이지만 남편과 상간녀가 저를 이길 순 없었고 제가 원하는 바는 거의 다 이루고
이혼이 이제 코앞이었죠. 애가 없어서 그나마 짧게 걸렸음에도 몇 달을 허비했어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결과에 가깝게 판결이 났어요. 제가 이혼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필라테스 예약하는 거였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찐 살들, 남편과 함께 떠나보내기로 작정했거든요. 이제 신경 써야 할 건 제 인생뿐이었으니까요. 정말 마음 편하게 살도 빼고 열심히 꾸미고 취미 생활도 동호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상간녀가 울상인 얼굴로 찾아왔더군요. 아줌마, 이혼하지 마. 제발 다시 당신 남편 좀 데려가. 그 시댁 사람들도 다 데려가고. 다짜고짜 저를 보더니 사정사정하며 매달리는 상간녀를 보니 그동안 아주 된통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예쁘던 얼굴은 다 상하고 그 상간녀도 저처럼 살이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시댁과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었죠. 자기 생각대로 된 건 결혼 그 자체뿐이고 나머지는 다 생각과 빗나가 버렸을 테니까요. 여기 와서 이러면 곤란한데요? 전 남편이랑 저는 이제 남남이고 저는 법적으로 이제 곧 싱글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제 전 남편의 여자친구고요. 그리고 너무 웃기네요. 헤어지라 할 때는 못 헤어진다더니 정작 둘이서 저를 이혼하도록 만들고 나서는 이제 와서 이혼하지 말라니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모르겠네요. 애랑 셋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왜 저한테 와서 이상한 소리 해요? 가족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해서 헤어져 줬는데 뭐가 부족해요? 제가 빈정대며 이야기하는 걸 눈치챈 듯 했지만 상간녀는 아주 절박하게 저한테 매달려 말하더군요. 우리 애, 그 남자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지 말고 그 사람 좀 데려가요. 진짜 미쳐버리겠어. 시부모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만들지. 그 사람은 이런 나 무시하고 집안일까지 완벽히 해내기를 바라지. 그 와중에 그 사람 빚까지. 거기다 지금 당신이랑 이혼해서 내야 하는 위자료랑 재산 분할 생각하면 지금 눈앞이 어질어질하다고. 아줌마, 나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니까 당신한테 다시 돌려줄 테니까 둘이서 잘 살아요. 나 2번 다시 두 사람 사이 방해 안 할 테니까. 무슨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저 이제 내일이면 서류 정리 끝나서 싱글이에요. 그리고 둘이 못 살면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다 끝난 나한테 와서 이래요? 어이가 없어서. 부부 일은 부부 둘이서 알아서 해요. 그리고 이해 좀 하고 살아요. 그 사람은 당신이 마지막 사랑이라더라고. 그러면 그 사랑에 보답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 당신도 그 남자 사랑한다며. 그럼 빚이 얼마던 시부모 수발을 얼마나 힘들던 그건 당신이 가져가야 할 일이지. 나한테 이야기한들 이제 와서 내가 뭘 해줘요? 나 이제 그 집안이랑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사과할게. 사과한다고. 미안하니까 제발 좀 어떻게 해줘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도 한패나 다름없잖아. 그 집이 그 모양 그 꼴인 거 알면서 나 거기로 들어오게 만든 거 아냐.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책임지고 나 빼내라고. 제 발로 그 집에 들어가 놓고는 뭐? 그리고 네가 나를 쫓아보냈잖아. 나한테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며? 네가 네 입으로 말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책임은 네가 져야지. 네가 애초에 유부남이랑 바람을 안 폈으면 애를 안 가졌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남의 가정 박살내놓고 네 가정은 아주 행복한 꿈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꿈도 크지. 너 같은 상간녀가 잘 되면 그거야말로 세상이 이상한 거지. 네가 왜 그런 일 당하나 싶지? 다 네가 만든 업보야.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고.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그 남자 맡아줘. 괜히 나한테 떠넘기려 하지 말고. 저는 꽥 소리를 지르고는 목을 다듬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 명함을 하나 꺼내줘 줬어요. 시부모 모시기 힘들면 전문 병원에 맡겨. 물론 돈은 다 받을 거고 할인 같은 건 안 돼. 환자가 너무 싫어하거나 폭력적이어도 안 되고. 둘이서 잘 상의해서 결정하고 연락 줘. 우리도 환자 유치 요즘 많이 하려고 하거든. 힘들어서 저한테까지 와서 하소연하는 환장하다 못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상간녀에게
병원 영업까지 하고 저는 망연자실한 상간녀를 두고 병원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상간녀가 그 짧은 몇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당시에 저는 상간녀가 회사를 퇴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육아휴직하면서 시부모를 결국은 모셨다는데 시부가 시모가 하던 반찬 맛 안 난다고 몇 번을 퇴짜 놓고 반찬 새로 만들게 했대요. 거기다 시모는 저와 전 남편이 이혼한 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치매가 생각보다 일찍 왔고요. 계속 말썽을 피워서 상간녀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더군요. 게다가 저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해서 신혼집을 처분한 돈 중에 남은 돈은 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재산 분할도 분할이었지만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이 각각 저에게 줘야 할 위자료도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까지 있었잖아요. 기한 연장이 안 돼서 결국은 바로 갚아야 했는데 돈 없어서 시부모 집까지 팔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시부모 집도 담보대출로 한도 끝까지 대출 끌어당긴 상태였고 팔아봐야 몇 천만 원 팔고 나와서 전세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은 상간녀 명의로 돈을 좀 빌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다 예상했었어요. 그걸 예상 못한 건 전 남편이었죠. 솔직히 그런 현실 같은 건 다 내다버리고 상간녀와 달콤한 꿈이나 꾸던 놈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상간녀도 전 남편도 꿈에서 깨어나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밖에 별 도리가 없었겠죠. 상간녀가 다녀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저희 병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전화를 모두 무시했더니 직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이혼 전이랑은 정반대였거든요. 항상 대화하려면 제가 가야 하고 제가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전 남편이 저와 대화하기 위해 애쓰는 걸 보니 밖으로 나온 저를 보고 전 남편이 살짝 놀라더군요. 저도 그간 살을 많이 뺐거든요. 거의 15kg를 운동과 식이 조절로 감량했으니까요. 생각보다 빨리 예전 몸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사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폭식이 줄어서 빠진 것도 있긴 했죠. 어쨌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던 제 모습에 놀란 건지 전 남편이 살짝 놀라더군요. 당신 못 알아볼 뻔했어. 완전히 옛날처럼 돌아왔네.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당신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난 당신이랑 할 이야기 없는데? 우리 이제 헤어졌고 서류 법적으로 정리 다 끝났고 뭐가 필요한데? 나는 당신한테 이제 필요한 것도 원하는 것도 없어.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나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면서 한시도 당신 생각 잊어본 적이 없어. 정말 그 여자는 진짜 최악이었던 것 같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여자는 당신뿐이었다는 생각을 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전 남편을 보니 저는 오히려 말을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헛소리야? 사랑? 너 나한테 사랑이라는 단어 말할 자격도 없거든? 너의 마지막 사랑이 너의 상간녀라는 걸 내가 직접 너한테 들었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야.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무슨 일 있어? 설마 그 여자 도망갔니? 제 말에 전 남편이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려다 꾹 참았어요. 애는? 애도 데리고 갔어. 종이 한 장 놔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내 아이도 아니었더라고. 뭐? 내 애가 아니라 딴 남자애였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진짜 나쁜 년이라고. 당신한테는 진짜 미안했지만 나도 그 여자한테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애 가졌다고 속이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놓고 시부모 모셔야 하고 내 빚 조금 있는 걸로 좀 압박받으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 집에 있는 돈 되는 물건 다 팔아서. 딱 보니 여자도 빚질 생각은 없어 보였고 값비싼 물건 팔아서 자기 명의로 돈 된 거 다 갚을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도망간 거랑 나랑은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왜 없어? 우리 사이를 방해하던 여자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나한테 와도 된다는 말이지.
당신 어쩔 수 없이 나랑 이혼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우리 사이를 방해하던 여자. 얼마 전까지 마지막 사랑이라던 여자를 그렇게 말하는 전 남편을 보니 속에서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놈은 머릿속에 대체 뭐가 들었나 하고요. 저한테 한 말 따위는 아주 까맣게 까먹어버렸는가, 아니면 저놈에게 사랑이란 입맛대로 바뀌는 건가 싶었죠. 아주 똥을 싸요. 제자리는 무슨 제자리? 우리가 헤어진 게 제자리야, 이 또라이야. 상간녀 도망가고 나니까 누구 하나라도 시부모 수발 들어줄 여자 찾고 싶어? 나는 죽었다 깨나도 당신한테 돌아가는 일 없어. 그러니까 뻘짓 그만하고 돌아가서 시부모님이나 잘 모셔. 상간녀 없으면 너 혼자 모셔야 될 거 아냐? 여보, 다시 생각해봐. 당신은 끝까지 이혼 원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나를 멈춰 세웠었어야지. 왜 버스 다 떠나가고 뒤늦게 손을 흔들어? 늦어도 한참은 늦었어. 그런 말할 거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한 번 더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결국 저의 빠른 손절에 전 남편은 떨어져 나갔죠. 상간녀며 전 남편이며 아주 바람직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 거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러게 왜 유부남을 건드려서 이런 일을 만들었는지, 유부남 주제에 젊은 여자랑 왜 바람이 났는지, 그걸로도 모자라 불륜하는 인간들 주제에 본처 내쫓고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가정을 꾸리려고 했는지, 이런 꼴 보여주려고 그랬나 싶더라고요. 상간녀들이 이런 사연글을 읽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참에 말해주고 싶네요. 남의 가정사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작업 걸면 나중에 피 보는 것은 너다 라고 말이죠. 저야 그 상간녀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발과 전 남편의 빚 지옥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말이에요. 저는 지금은 완전히 결혼 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전 남편 때문에 완전 개박살난 제 멘탈과 자존감도 이제 거의 다 돌아왔고요. 사실 상간녀와 전 남편이 저한테 교대로 와서 사정할 때부터 자존감은 돌아와 있었죠. 그렇게 즐거운 취미생활도 갖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즐기고 있어요. 다만 결혼에 대한 회의는 여전히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을 가볍게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요. 깊고 결속력이 강한 관계라는 건 마음이 변했을 때 정말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이혼을 통해 톡톡히 배웠거든요. 남편과 이혼하며 받은 돈으로 작지만 아파트 사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 지금이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해요. 아직까지는 그런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요. 제 글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익숙치 않은 글을 쓰느라 조금 버벅거리기도 했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 글 읽고 답답한 속 뻥 뚫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자란 글솜씨로 사연글을 쓰게 된 30대 후반의 지방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혹시 인생에 잊지 못할 음식이 있나요? 맛있다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운수가 좋지 않았다던가 나쁜 일이 있었던 일 같은 거요. 저에게는 그런 음식이 딱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평생에 한 번은, 아니 매년 먹고 좋아하는 미역국이에요. 제 이혼과 이 미역국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제가 왜 미역국을 싫어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차분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동갑으로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남편도 저도 평범한 회사원에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본래 지방에서 살았었고 남편은 지방까지 일하러 온 경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반의 연애를 거쳐 결혼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만 해도 저의 친정 아버지는 건축업으로 리모델링을 하며 돈을 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재혼하지 않고 저를 키우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그나마 벌어두었던 돈으로 낡아 빠져 못 쓰는 집을 한 채 사서 허물고 새로 예쁘게 지어주셨었죠. 1년을 고생하며 지어주신 게 저희의 신혼집이었어요. 당연히 집 명의는 제 명의였고요. 고마움과 기쁨을 담았고 남편도 당시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저희 결혼하고 4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일을 하다 다치셨어요. 다시 돌아가고 못하고를 결정할 수준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병구 안에 매달려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끝내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버지 병수발을 들고 이게 저의 생활이었죠. 당시 저희는 임신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애를 가지려고 노력하던 차였는데 아버지의 병 때문에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남편의 일에 지장이 없도록 냉장고에는 반찬을 가득 만들어두고 주말에는 일찍 돌아와 남편과 함께 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입원이 길어지자 남편은 물론 시댁과의 트러블이 계속 생기더군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2마리의 토끼를 잡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잖아요. 게다가 시댁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알부자가 된 사람들이라 시간을 금으로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저의 병수발은 그야말로 시간을 허공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시댁은 결혼할 때도 모은 돈을 아껴 썼어요. 그래서 원하던 결혼식도 하지 못했죠. 그때마다 돌아온 말은 엄마도 안 계시니 뭘 모른다는 말이었어요. 그때 왜 그 말을 참았는지. 차라리 화를 내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당시에 저는 어렸고 이 결혼을 무르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을 했죠. 결혼식 이후로는 시모가 친정에 대해 나쁜 말을 해도 꾹 참았어요. 시모가 어떻게 말하든 저는 외동딸로 아버지의 병고안을 멈출 수 없었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은 흐르고 있었어요. 하루는 바쁘게 생활하다 저녁에 문득 달력을 보았는데 제 생일이었더라고요. 제 생일은 남편 생일보다 일주일 앞이었기 때문에 남편 생일을 생각하다 제 생일을 눈치챈 거죠. 하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고 그날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로 제게 오늘 야근해야 해서 늦는다는 문자가 도착해 있었을 뿐이죠.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래, 바쁘면 그럴 수 있지.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이때쯤에는 그런 거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며 나를 챙겨주지 않은 남편을 탓할 힘도 의지도 없었어요. 게다가 나이가 30대에 내 생일 안 챙겨줬다며 투정 부리는 것도 웃기잖아요. 저는 그냥 이번 생일은 그냥 넘어가자 하고 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남편 생일은 챙겨줘야겠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아버지 수술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었으면 했지만 아버지의 보호자가 저뿐이니 어쩔 수 없이 아침에 남편 미역국을 한솥 해놓고 냉장고에는 찜갈비와 잡채를 미리 해두었어요. 저는 탁자 위 쪽지에 용건과 축하한다는 말을 써놓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지의 수술은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죠. 아버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병원에 있다 보니 이미 저녁 시간대가 되었더군요. 아버지는 매번 이곳에 와 있는 딸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았어요. 저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자신이 제게 짐이 된 것 같다는 표현이었죠.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웃으며 아버지를 달랬어요. 남편이 잘해준다. 걱정할 거 없다. 그 사람이 나 대신 집안일도 잘해준다. 이렇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요. 아버지가 걱정할 만한 일을 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었다면 다른 거짓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녁 9시쯤 저는 집에 도착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안에 들어서는데 현관에 신발이 가득하더군요.
평소보다 많은 신발에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모, 시부 남편까지 거실에서 TV를 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당신까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저희 집 거실에서... 너 여태껏 어디서 놀다 왔어? 놀다 오다뇨. 오늘 아버지 수술 날짜 잡혀서 아버지 수술하는 거 기다리고 깨시는 것까지 보고 왔어요. 허구한 날 그놈의 아버지. 예, 너는 아직까지 결혼한 게 실감이 안 나니?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몰라? 너 시집 오면 우리 집에 충성해야 하는 거야, 충성. 제가 충성을 안 하는 게 있었나요? 시댁 어르신들 생신 때든 어버이날이든 추석 명절에도 꼬박꼬박 가고 김장도 빠진 적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도 드리는데 제가 뭔가 모자란 게 있었나요? 너희 아버지한테 너무 목매는 거. 아무리 사돈어른이 혼자서 힘들게 사신다고 해도 너는 우리 집에 더 노력을 해야 하잖아. 너 오늘 네 남편 생일인데도 다 잊어버렸더라.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지?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애 생일날 미역국 하나 안 끓여줄 수가 있어?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니? 그렇다고 내 아들 핍박할 이유는 없잖아.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니? 혼자서 홀아버지 모시고 쭉 살면 됐지. 어머님, 제가 왜 남편을 핍박해요? 당신 설마 지금 내가 생일상 안 차려줬다고 부모님 모셔온 거야? 나이가 35인데 나한테 이야기하면 될 걸 굳이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저는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이 상황이 진짜 웃겼거든요. 나이 35에 마누라가 미역국 안 차려줘서 시모에게 일러바친 남편. 이게 무슨 꽁트인가 싶은 정도였죠. 실수가 실실 나오려는 걸 참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혹시 밥 차려 먹으려고 생각은 했어? 내가 탁자에 쪽지 남겨놨는데 못 봤나 봐? 그제야 남편이 흠칫하더군요. 나도 밥 차려 먹으려고 했지. 그리고 쪽지? 난 못 봤는데. 이상하네. 밥 먹으려면 테이블을 봐야 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수저통에 넣어뒀는데 아예 밥을 안 차려 먹었어? 그리고 미역국도 한 솥 끓여놨는데 못 봤어? 지금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저는 남편에게 미역국 솥을 가리켰어요. 남편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당신 생일에 아버지 수술이라 미안한 마음에 미역국이라도 끓여놓고 갔는데 아예 밥 먹을 생각 안 하고 밖에서 먹었나 보네?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찜갈비랑 잡채도 못 봤겠네? 남편이 그 이야기에 우물쭈물하자 시모가 남편을 거들고 나섰어요. 아니,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해? 같이 축하를 해줘야지. 생일을 챙긴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해준다는 말이야. 넌 어떻게 돼 내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이렇게 미역국만 차리고 간다고 네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 이 상황은 며느리 네가 잘못한 거야. 가족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는 거지. 그 말에 툭 하고 제 이성이 끊겼어요. 참자 싶었거든요. 솔직한 말로 아버지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체력을 다 써서 굳이 말다툼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존중 어쩌고 하니까 더 열받은 거죠. 제 자식은 나한테 생일은커녕 새까맣게 잊고 있더니 감히 저한테 존중 따위를 노네요? 저도 열받아서 한마디 했어요. 존중요? 어머님은 제 생일이 언젠지 아세요? 시모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아버님도 모르시죠? 여태껏 한 번도 저를 축하해 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내 생일 기억이나 해? 남편이 쭈뼛거리더니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내 생일 일주일 전이잖아. 맞아. 그때 당신이 내 생일에 축하한다는 이야기 해줬어? 아니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줬니? 아니면 선물이라도 줬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시모와 시부도 아차 싶은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내 생일을 잊었다는 거 나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 나도 당신도 바빴던 데다가 그런 거 따질 나이도 지났으니까. 근데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화가 나네. 당신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존중할 생각이 없어? 아니면 나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한 거야?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었니? 제가 쏘아붙이는 말에 남편도 시모도 절절 매더군요. 시모는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으니 뭐라 하지도 못하고 남편은 잊어버린 게 본인이 맞으니 아무 말 못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아이씨, 엄마는 왜 별것도 아닌 거로 이렇게 집에 와서 난리를 쳐대.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 됐잖아. 뭐? 네가 나한테 와서 며느리가 너한테 신경 안 써준다고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잖아. 뭐 결국은 그런 거죠. 남편이 또 나이값 못하고 시모에게 떼쓰더라고요. 일러 바친 남편이나 그 말 듣고 아들 집에 와서 며느리 잡는 시모나 50보 100보 똑같은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어요. 하긴 아픈 장인 병원에 한 번을 안아보는 당신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을 리가 없지. 안 그래? 매번 내가 아버지 병원에 가는 거 싫어했잖아. 그래서 매번 그걸로 싸우고. 솔직하게 말할게. 장인어른 아프다는 소리에도 병원 한 번 안 오는 너한테는 미역국 하나 끓여주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해. 시어른과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돌려줬잖아요. 존중? 가족 사랑? 그게 없는 사람이 누군데요? 열받은 저는 멀뚱멀뚱한 세 사람을 두고 부엌에 가서는 아침에 만들어 놓은 미역국을 모두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에 촥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반찬들도 싹 다 꺼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확 부어버렸어요.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도 않고 그냥 그 순간은 속이 시원했어요. 내가 저런 남자한테 먹이려고 미역국을 만든 게 정신 나간 짓이지. 두 번 다시 내가 미역국을 만드나 봐라.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혼잣말하고 시원하게 쏟아붓는 미역국을 보니 그나마 막힌 속이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었죠. 시모도 시부도 남편도 그런 저를 말리지 못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쭈구리가 돼서 방에 틀어박혔고 시부모는 부랴부랴 저희 집을 떠났죠. 저는 이때부터 남편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해도 될 일에 시부모를 끌어들이는 생각 없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도 너무 짜증났고요. 이렇게라도 정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이때 이 사람들이 제게 더 반박하지 않은 게 다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음흉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아버지의 3일장 마지막 날이었어요. 미역국 사건이 있고 몇 달 안 돼서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손주 한 번 안겨드리지도 못했고 맛있는 거 대접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저는 저대로 힘든 상황에 봉착했어요.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거의 대부분 아버지의 병원비로 들어갔어요. 실비로 나온 것도 많았지만 그 외의 비용도 만만찮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결국 친정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완전히 폭삭 사라져버렸죠. 아버지가 노후를 보낼 생각으로 구해두었던 집은 결국 빚만 잔뜩 남긴 채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고 딸인 제게 남은 건 몇만 원 남지 않은 아버지의 통장들이었죠. 이미 결제한 장례식 비용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걱정하던 중 남편과 시댁에서 저를 찾아왔더군요. 이제 막 모든 것이 끝나고 마음을 추슬러야 하는 이때 그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한정식 가게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고생한 나를 위해 이곳에서 식사를 대접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서운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천천히 녹아드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시부모와 남편 신우가 저를 무척이나 살피는 표정으로 바라보았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한정식 코스 요리를 다 먹고 났더니 마지막으로 식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식사에 미역국이 나왔더군요. 저는 주변을 보았어요. 나머지는 미역국이 아니었거든요. 제 생일도 아닌데 왜 미역국을 주나 싶었는데 식사가 얼추 끝났다 싶었는지 그제야 시모가 입을 떼더군요. 그래, 고생했다. 아버지 3일장 끝났으니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우리가 네 생일날 무심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그러니 그 일은 잊고 새로 좋은 가족이 되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미역국이 그런 의미였나 싶어 미역국을 한술 떴어요. 입으로 미역국을 가져가려는데 시모가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너에게 제안할 게 있어. 너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이야기일 거다. 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내 시어머니를 알고 있지? 너의 시조모 말이다. 네, 여러 가지 지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건 알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 간병하면서 이래저래 병간호일도 몸에 붙었을 테니 이번에는 네가 너희 시조모 수발을 좀 들어줘야겠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미역국을 먹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어 시모 얼굴을 쳐다봤어요. 제가요? 그럼 너 말고 누가 있겠니? 다 늙어서 힘도 없는 이 시어머니가 아랴? 너 여태까지 네 아버지 수발 잘 들었잖니? 설마 지댁에서 시키는 거라서 하기 싫다는 건 아니지? 공짜로 하라는 건 아니다. 네 시조모 앞으로 보험금이 좀 있어. 그분이 자기 수발 드는 자식에게 그 보험금 전액을 수령인으로 해주겠다 하지 않니? 어차피 오늘 내일 하는 늙은이고 네가 일만 잘해주면 손쉽게 상속받을 수 있는 일이야. 당시 시조모는 간병사가 모시고 있었는데 시조모는 가족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수발 들어주는 사람에게 남은 재산인 보험금을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시부의 형제자매가 이남 1녀였는데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선뜻 없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무 지식도 없는 큰아버지의 손주가 간병하러 갔다가 시조모에게 욕만 얻어먹고 쫓겨난 모양이라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역할에 딱 안성맞춤이라 생각한 모양이더군요. 눈앞에 미역국이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지면서 제가 여태 이 방에서 먹은 것들이 역겹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써줄 리가 없다는 게 너무나 확 다가왔거든요. 그럼 제가 시조모님을 모시면 그 수령이는 제 이름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당연히 아들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안 할래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남편 이름으로 들어가면 저한테 한 푼도 안 떨어질 테니까.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섭섭지 않게 잘 챙겨줄게. 부모님 나 당신 3등분하면 딱 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왜 이야기가 그렇게 돼?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당신이랑 시부모님은 왜 돈을 그만큼 가져가? 아, 지금 남의 돈 욕심내는 거야? 솔직히 그 보험금이 당신 돈은 아니잖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은 돈을 왜 네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럼 나한테 시키지를 말아야지. 솔직히 나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안 그래? 그럼 그냥 그 돈 큰아버지나 고모님 주면 되지. 내가 안 하면 그 돈 구경도 못하는 건 그쪽이잖아. 당신도 말하는 거 웃기네? 내가 돈 욕심을 내? 욕심내는 게 누군데? 나야 일하고 정당하게 받는 거라고 치지만 당신이랑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고생한 거 홀라당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더니 딱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보자 하니까 사람을 아주 집안에 달린 식모처럼 부리려고? 야, 적당히 까불어. 누가 언제 너 식모처럼 부린대? 말 똑바로 해라. 돈 준다잖아. 솔직히 장인어른 아플 때는 돈 없이도 수발 잘 만들더니 왜 시자가 들어가니까 하기가 싫어? 솔직히 네 아버지 노가다로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했잖아. 돈 한 푼 없는 영감 모실 때는 효녀인 척 다 하더니 왜 우리 할머니 보험금 많다니까 그 돈 탐나서 이런 식으로 뻣뻣하게 구는 거야? 너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집도 그 노가다 하는 아버지가 준 집이다. 와, 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애저녁에 너랑 인연 끊어버리는 건데. 그리고 네가 돈 준다면 내가 그 수발 드는 거 할 줄 알았어? 천만금, 아니 억만금을 줘도 나 그 집에서 수발 안 들어, 미친 새끼. 그 집구석에 자식 손주가 몇 명인데 내가 수발을 들어? 그리고 어떻게 된 집구석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서서 들겠다는 놈이 없어? 양심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니? 남한테 대리호도 시키고 돈 빼내가는 도둑놈 같은 놈이
남의 아버지를 욕해? 그만해라. 너 남편한테 그런 말버릇은 너무하지 않니? 그리고 하기 싫으면 관둬. 대신 그거 하기 싫으면 이혼해. 어차피 우리도 너한테 정 같은 거 없어. 가족이 서류로 연결만 된다고 가족이니? 끈끈한 피가 없이는 가족이 못 되는 거야. 너 대신 우리도 좋은 며느리 찾아볼 테니까 너도 네 갈 길 가. 보자 하니 아주 남편을 쥐잡듯 잡고 있어. 너는 시부모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도 아주 남편을 잡는구나. 생각이라는 게 있긴 하니? 이혼하라고 그러면 제가 겁나서 예, 수발 들게요. 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어쩌죠? 저도 이제는 더 이상 그쪽 집안이랑 상종도 안 하고 싶은데. 자식 새끼를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장인어른한테 막말하는 놈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태껏 그런 성격도 잘 숨기고 있었네. 우리 집에서 편하게 들어와 살면서 열심히 우리 아버지 씹었겠네? 노가다 하는 영감이 해준 집에 돈 한 푼 없이 얹혀 들어와서 살았던 주제. 이혼할 테니까 오늘 내로 당신 짐 챙겨서 나가. 나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완전 징그럽고 더러워. 제 말에 벙친 건 남편이었어요. 갑작스레 이혼 이야기가 오가니 본인도 놀란 듯 하더라고요. 뭐 놀란 건 시부모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이혼하라고 하면 제가 겁나서 알겠노라 할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딸이 아버지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한숨을 쉬며 진짜 동정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집 팔아봐야 얼마 안 나와. 그리고 어차피 재산 분할하면 이 집 판 금액도 나눠야 하고. 어차피 여기서 나쁜 건 당신인데 왜 당신이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하는 건데? 너 돈 있어? 어차피 당신 아버지 병수발 든다고 돈 다 썼을 거 아니야.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하겠다고 해. 그러면 완만하게 끝날 일이잖아. 이혼은 당신 어머니가 하라고 했고 나쁜 건 내가 아니라 너고.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 시댁 병수발 강제로 들라고 하는 거 문제 있는 거 몰라? 그리고 남의 아버지 모욕한 것도 문제 있고 나 동정하기 전에 당신부터 동정하는 게 어때? 지금 이 집에서 나가면 어차피 당신 시댁 들어가거나 전세 월세 가야 할 텐데 당신도 돈 그리 많은 건 아니잖아. 안 그래? 오지랖 넓게 내 걱정은 하지 마.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말에 남편도 시부모도 마치 저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더군요. 제가 이혼을 선택한 게 그 사람들한테는 어이없는 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시댁의 저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돈 문제를 떠나서 남의 손으로 효도를 시키겠다는 그 마인드 자체가 잘못돼도 한참을 잘못된 거죠. 차라리 남편이 자기가 할 테니 나한테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다면 제가 해주겠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예 저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고 하다니.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 조정에 이르게 됐고 이혼은 생각보다 제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제가 집안일을 내버려 두고 친정 일에만 열심히 한다며 저를 몰아갔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했던 걸 알려줬죠. 병시중을 요구하고 장인어른을 모욕했던 걸요. 그것도 친정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을 했다고요. 변호사를 잘 만나서 그런지 저는 위자료와 집에 대한 소유를 인정받고 이혼하게 됐어요. 아이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법적으로 서류상으로도 이혼이 정확하게 완료된 날, 저는 미뤄뒀던 일을 한 가지 해결했어요. 바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타는 일이었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통장 관리는 거의 제가 하고 있었는데 매번 아버지가 30만 원 정도는 통장에 넣어두라고 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줘서 자동이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명보험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실비랑 메디컬 보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당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다 합치니 1억 5천쯤 되었어요. 저는 받은 위자료와 신혼집 판 돈, 아버지 보험금 다 합쳐서 괜찮은 평수의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샀다는 사실이 무척 빠르게 전 남편에게 전해졌더라고요.
제가 카톡 프사에 제 집 사진을 올리자 전 남편이 그날 저녁 바로 제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저는 전 남편을 만나러 나갔어요.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어? 당신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받은 거 당신 진짜 어이없네? 그걸 왜 숨겼어? 숨기고 자시고 간에 아버지 3일장 끝나자마자 나를 한정식 집에 가서 이혼하도록 만든 게 당신이랑 어머님이잖아. 아니, 보험이 있다는 걸 그 뒤에 알았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그런 걸 이야기해야 해? 당신이야말로 어이없는 소리 하네. 남편의 행동은 아주 가관이었죠. 마치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자기 것이라도 됐냥 행동하는 게 너무 웃겼죠. 난 당연히 그거 물어볼 수 있지. 솔직히 이혼하기 전에 그 보험금 있다는 거 알았으면 이렇게 이혼할 상황까지 안 갔을 수도 있잖아. 나도 좀 더 관대한 마음으로. 관대하기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건 무슨 똥 같은 소리야? 뭐 잘못 먹었어?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영 안 좋아? 우리 아버지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이 왜 우리 이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설마 당신 그 돈 탐났어? 그래서 내가 그 돈으로 집 사니까 이렇게 뛰어와서 왜 보험금 있던 거 말 안 했냐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탐났냐니 사람을 뭘로 보고? 탐이 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런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화가 난 거야. 그 돈이 있었다면 당신이 장인어른 수발 들어갈 때 우리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겠지. 솔직히 돈도 안 나오는데 가서 힘만 쓰면 뭐해? 우리는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거라고. 그럼 돈만 나오면 뭐든 해도 되고 돈 안 되는 일이면 부모라도 무시해라 뭐 이거야? 와, 대단한 가족이네. 대단해. 당신은 그럼 어머님이 아파서 죽어가도 돈이 안 되면 모시지도 않을 거라 이거지? 어머님이 들으시면 참 좋아하시겠다. 그치? 대놓고 빈정거리는 제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다 당신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솔직히 그 보험금도 원래라면 반 나눠야 하는 게 정상이고. 우리 아버지 보험금 10원짜리 한 장도 가져갈 생각 하지 마. 네가 양심 있는 새끼면 여기 와서 이러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양심이 없으니 여기 와서 내내 보험금 이야기만 하고 있지, 나쁜 놈아.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넣은 보험금 네가 달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생일날 선물은 해줘봤니? 아님 아버지 아플 때 병원에 얼굴 비추기를 했어? 생각할수록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못한 것만 생각나는데 잘한 거 있으면 말 좀 해줄래? 그런 놈이 뭐? 보험금? 아주 지랄을 해요, 지랄을. 내가 아버님한테 뭘 그렇게 못했는데? 솔직히 남들 하는 만큼은 했잖아.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네가 그 돈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 결과가 그렇잖아. 장인어른도 나한테는 아버님인데 왜 네가 그걸 다 가져가냐는 거지. 아, 말도 안 통하는 새끼. 이 돈이 왜 네 돈이야. 내가 혼자 다 먹든 다 날리든 그건 다 내 거야. 아버지가 내 명의로 넣어뒀다고. 아버지 목숨값을 왜 너한테 줘? 너 내가 우리 아버지 병수발할 때 매번 띠꺼운 얼굴로 내가 병원 가는 거 싫어했지? 너뿐만이 아니야. 너희 집 가족들 다 똑같이 나한테 그런 표정이었지. 쓸데없는 짓 한다고, 돈 안 되는 짓 한다고, 시댁보다 친정 우선시 한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주제에 이제 와서 우리 아버지 보험금 달라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아니지. 뻔뻔한 걸 넘어서서 완전 강도 새끼 아니냐고. 뭐? 강도?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지금 큰돈 생겼다고 완전 기고만장해서 일어나 본데 이혼한 거 내가 물릴 거야. 그 돈을 이유로 변호사한테 알아보고 그 돈까지 타낼 수 있는 방법 찾을 거라고. 그딴 방법이 있겠어? 이게 내가 결혼하면서 모은 재산이 아니라서 분할 재산에 안 들어가는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아는 척하는지. 우리 아버지 노가다나 뛴다며 모욕적인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빠 목숨값을 노려? 넌 진짜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지 쓰레기. 내가 미친년이지. 저런 놈도 전 남편이라고 나한테 사과할 줄 알고 나왔더니 사과는커녕 자기 돈도 아닌 돈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러 온 줄도 모르고. 제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지
남편 놈은 그 자리에서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더군요. 이혼이 결정되고 나서 알게 된 재산, 그것도 수령인이 내 이름으로 된 보험금, 그걸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전 남편은 씩씩거리며 그런 법이 어딨느냐고 변호사를 다그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노려보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그딴 돈 필요 없어. 혼자 사는 거 불쌍해서 와줬더니 사람을 날강도로 만들고 있어. 여태껏 돈 얘기 실컷 해놓고 이제 와서 뭘 내가 불쌍하대? 너야말로 불쌍하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와이프도 없는 이혼남 아니냐고. 아니지. 그래도 너한텐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있잖아. 병시중 실어서 며느리 써먹고 보험금 가로채려던 부모. 그 부모가 그 모양이니 너가 가정교육을 똑바로 받았을 리가 없지. 한껏 비아냥거리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전 남편은 이쪽은 아예 보지도 않고 자리를 뜨더군요. 자기가 만나자고 해놓고는 맘대로 안 되니 멋대로 떠나면서 제가 불쌍해서 와줬다는 전 남편을 보며 참으로 헤어진 게 잘한 일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저런 찌질이 수전노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았던 시간이 아깝다고요. 그런데 전 남편의 공격이 끝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이후로 시모가 전화 왔더라고요. 너 이 싹수도 없고 돈만 밝히는 년, 너 일부러 이혼하자고 한 거 아니니? 그 돈 다 혼자 먹으려고. 모자지간 아니랄까봐 말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돈을 왜 먹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혼 이야기 꺼낸 거 어머님인 거 잊으셨어요? 저는 당신 말대로 한 것뿐이에요. 이혼하라고 하길래 더 이상 그 집안 사람들이랑 상종도 하기 싫어서 이혼하겠다고 답한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 보험금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게 마음을 좀만 더 곱게 쓰시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제가 전 남편과 그 돈을 나눴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지. 조금만 더 늦게 저한테 그런 요구를 했으면 그 돈의 행방이 좀 달랐을지도 모르죠. 뭐 어느 쪽이든 어머님과 전 남편이 잘못했다는 건 누가 봐도 확실한 일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나 않지. 꼬박꼬박 말대꾸해. 그래, 돈 좀 가지니까 아주 네가 왕이라도 된 것 같지? 그게 얼마나 가겠냐? 넌 곧 망할 거다. 그런 악담과 함께 시모는 수화기 너머로 카악 퇴하며 침을 뱉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튈 리는 없겠지만 시모의 의도대로 제 기분만큼은 아주 더러워졌죠. 망하든 잘되든 이제 상관없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연락하면 내용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제 으름장에 시모도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한 소리 퍼붓고 나니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후련했어요. 그 뒤로 연락도 없어서 저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요, 평화로운 척했죠. 필사적으로. 있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저는 전 남편과 아주 어이없는 재회를 하게 됐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미역국을 만든 날이었어요. 저는 아파트 화장실에 문제가 발생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부른 상태였어요. 하는 김에 옛날식 인테리어도 확 바꾸려고 말이죠. 그런데 작업하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전 남편이 있더라고요. 저랑 전 남편 둘 다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당황했지만 아무 일 없는 척하며 그들을 대했어요. 전 남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처음에는 당황해서 말도 안 나왔지만 계속 보다 보니 웃음이 계속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노가다 한다면 욕해놓고는 본인이 이혼한 지 몇 달 만에 비슷한 사람이 돼서 나타났으니 말이죠. 저도 전 남편도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간 틈에 저와 전 남편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여기가 당신 집인지는 몰랐어. 좋은 곳에 집 얻었네? 그동안 잘 지냈어? 전 남편은 그동안에 도끼가 좀 빠진 모양이었어요. 마지막에 봤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굴며 못되게 굴더니 말이죠. 난 잘 지냈지. 직장도 집도 안정돼서 편해. 당신은? 여기 있는 걸 보니 할머님은 아직 살아계시나 보네?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 말에 살짝 저도 놀랐어요. 돌아가셨다니 안 된 일이지만 보험금 받아놓고 전 남편이 이리 사는 게 이상해서 물었죠. 당신 그때 할머니 모시러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시주머님 모시라고 할 때 그때 이야기해줬었잖아. 그분 모시면 돈 나온다고. 아, 다른 사람이 결국 할머님 수발 든 거야? 아니야, 내가 다 했어. 재혼하려니 시간이 촉박하고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우리 목 나눠주느니 우리끼리 나누자고 하시는 바람에. 근데 알고 보니 다 거짓이었더라고. 뭐가? 거짓이랄 게 있어? 누가 거짓말을 했는데?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다던 그 보험금이 아예 없는 거였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거든. 나가는 보험료가 얼마 안 되는데 그 큰 액수의 보험금이 있다니 말이야. 보험금 2억이랬나? 그때는 눈이 멀었었지.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도 확인도 안 해보고. 아, 보험을 완납해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 근데 아니었어. 아예 생명보험 자체가 없었더라고. 설마. 제 말에 남편이 쓴웃음 지으며 말하더군요. 보험이 없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지. 근데 애매한 보험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보험 대출 받은 거 갚아야 한다고. 결국은 가족들끼리 돈 보태서 갚고. 근데 어차피 얼마 안 되는 보험이면 대출 금액도 얼마 안 됐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돈이 없어질 리 없잖아. 월급에서 갚으면 금방 갚을 돈인데. 예리하네. 사실 할머니 보험금 이야기만 믿고 일 그만두고 사업을 크게 벌렸거든. 대출도 마구잡이로 하고 투자금도 여기저기서 끌어들였는데 결국 완전 망해버려서. 나 혼자 대출하고 투자금 받고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부모님 그 보험금 믿고 내 사업에 뛰어드시는 바람에 다 같이 망해버렸지. 부모님이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 다 털어서 빚 갚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 집 하나 있던 것마저 넘어가 버린 데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배달일 했는데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는 건 체력 때문에 힘들고 돈도 많이 안 돼서 결국은 노가다 하는 거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아주 한숨이 푹 나오더군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면 참으로 나쁜 말일까요? 그래, 일은 몸에 맞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확인해보니 기분이 어때? 그냥 미안하다고 생각해. 내가 그때는 왜 그랬나 싶은 거지. 아주 복에 겨워서. 투정 부리다가 일 다 망친 느낌이야. 당신이 아버지 병시정 들면서 본가에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 밥 먹으러도 가고 할 일 없으면 가기도 하고. 그랬더니 부모님들 생각이 나한테 옮은 것 같아. 너와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내게도 그런 편견 같은 건 없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도 당신이랑 이혼한 건 모르고 싶기도 해. 그때 내가 한 선택은 온전한 내 선택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당신도 여전히 혼자인 것 같고 나도 다른 여자는 없어. 이번에야말로 애 낳고 잘 살아보지 않을래? 결국 마지막에는 전 남편이 재결합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애가 없다는 게 이토록 다행이라고 생각할 줄이야. 아마 애가 있었다면 남편은 더욱 집요하게 저를 설득하려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당신이랑 다시 살 생각이 전혀 없어. 당신이랑 같이 살며 내 아버지한테 미안한 기분만 들거든.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 이미 상처 입은 내 마음 말이야. 그건 어떤 걸로도 치유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못해. 재결합을 하면 더 단단하게 굳어질 거라고 생각해? 아니, 틀렸어. 재결합을 하면 아슬아슬하게 이어붙인 조각들이 언젠가는 예전보다 더 잘게 조각나고 말 테니까. 이쯤에서 그런 생각은 접어. 나는 당신이 사과했으면 됐어. 더는 관여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제 말에 전 남편이 고개를 떨구더군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해서 풀이 죽은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야기는 그 정도쯤에서 마무리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전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미역국을 모조리 싱크대 거름망에 다 부어버렸어요. 미역국이 마치 저에게 안 좋은 일만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요. 왜 꼭 그날이었을까 싶어요. 물론 우연이었겠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미역국을 아주 극도로 거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연애를 하는 중이에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덮으라는 친구의 말을 듣기로 했거든요. 솔직히 한번 이혼한 여자를 받아주려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싶었는데 세상에는 저보다 더 어이없는 일로 이혼당한 남자도 많더라고요. 그런 남자 하나 만나서 지금은 연애도 일도 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도 이혼남인데 상대방은 애가 있다는 점에서 저도 망설이고 있기는 해요. 다정하고 친절하고 가족들도 모두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라 제가 미역국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걸 알고는 매년 생일에는 미역국 대신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하자고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제 전 남편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뭐든 이해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사랑만큼 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우정이나 정이 된다면 모를까. 저처럼 사랑이 원수가 되면 끝맛이 참 씁쓸하거든요. 그 사람과의 좋은 추억은 여전히 가슴에 있지만 그런 가슴에 못을 박아버린 것도 그 사람이니까요. 그 뒤죽박죽인 상황을 해결도 못하고 끙끙거리면 결국은 손해는 본인만 받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속으로 앓고 계시지 마세요. 속병 생겨요. 저는 다 털어내고 마음만은 편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